재테크 기초반 3강을 맡은 권유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와 같은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는 그 재테크 초보를 위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뭐 돈 모으러 왔는데 나는 월급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렇게 왔는데 주식과 이제 부동산 강의까지 하니까 조금 낯설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는 없어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단순히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전월세 계약,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보실 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가볼 분들은 전 있다고, 그리고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투자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계약까지 여러분들 문제 없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처음을 제가 정말 잘 알려드려야겠다, 처음을 잘 시작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설렘과 사명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자로서 혹은 전월세를 시작하시는 그런 계약자로서 시작하시는 발판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6년간 투자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온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근데 저도 6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오프라인 수강생으로서 처음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저는 2014년에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어요. 네. 근데 첫 월급이 딱 100만 원대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거 맞는 거야. 한편으로는 제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처음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직장이 밤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지하철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 있었는데 이 2달 정도 이 4시간의 출퇴근을 좀 겪어보니까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일은 6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은 9시인 거예요. 가뜩이나 일도 바쁜데. 저희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뻗고 또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집 근처에서 좀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밤보다 보니까 또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노량진 반지하 이런 집에서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자체를 몰랐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10년 갔으면 그래도 저렴했어요. 반지하기도 했었고 또 집도 잡았고. 근데 제가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몰랐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증금을 냈어요. 돈도 없었고. 그때 마이너스 통장 금리 한 2% 정도, 또 전세자금 대출 한 금리 1% 정도였던 거예요. 이자를 2배 정도 더 내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또 취업을 했다 보니까 또 그래 돈을 버니까 또 여행도 가고 또 쇼핑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데요. 여기 일본이에요. 또 제가 이때 당시에는 막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자도 쓰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저 일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대출을 내서 막 갔었어요. 네, 워낙 이런 해외여행을 막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없었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파견을 갔는데 이때 이제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파견에서 만나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파견 회사가 처음 이때 만들어져서 한 2년 정도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없어지는 회사였거든요. 각 부처에서 한 2-3명 정도, 한 200명 정도의 규모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2년 후에 없어질 회사다 보니까 원래 회사에서는 뭐 본인의 자산이나 뭐 투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부동산 몇 채 있어. 나는 뭐 강남 뭐 몇 채 있어. 나는 뭐 빌라 뭐 재개발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헤어질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 먹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이전 회사, 제 본 회사에서는 제 또래들하고만 어울렸거든요. 근데 제가 파견을 간 부서에 저 혼자 20대 후반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한 40대 정도 그런 분이다 보니까 맛집이나 해외에 관심 없죠. 그냥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저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회사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회사에서 만나는 게 좀 그런데 주말에 한번 술 한잔 할까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자.
나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뭐 술을 먹을 거면은 뭐 그냥 강남이나 뭐 홍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날 거잖아요. 근데 어떤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술 한잔하는데 호텔을 왜 가? 근데 저는 뭐 아무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 같이 만나려고 한 사람 동료들도 거기 좋지, 거기 분위기 좋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왜 거기서 봐?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약간 나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호텔에서 보자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살던 그 공간이었어요, 호텔에서.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그 부모님한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그 한국 현대아파트가 구축이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서 본인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거의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그 비용을 내면서 좀 사는 것을 좀 발견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그 동생이 이제 연말에 또 같이 내가 아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 한번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나니까 이 호텔이 그 남산 힐튼의 그 VIP 막 이런 룸이더라고요. 이 호텔을 예약을 하려면 부모님의 어떤 신분 뭐 그런 거를 증명을 해야 이제 예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죠. 이제 이 친구가 예약했으니까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 놀았던 건데요. 이게 저예요, 여기.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다리 길게 나오는 그런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찍으면서 나 여기 왔다. 뭐 샵, 뭐 남산 일팅 이런 식으로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실림동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2014년도에 노량진으로 갔지만 2018년쯤에 실림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은 맛집을 하나 가더라도 쿠팡에서 그 쿠폰 하나 검색해서 가고 또 맛집을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제 동료분들이나 여자친구 먼저 나가 있어. 내가 계산할게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쿠폰 눌러서 따따따따 이렇게 찍고 이랬던 시절이었고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좀 어려워서 참고 이제 회사에서 믹스커피 먹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또 카드값도 계속 생각하면서 지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룸서비스나 이런 것도 그냥 거리낌 없이 지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자격지심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내 월급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했는데 왜 친구들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나는 왜 이렇지라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니었었는데 그냥 이 생활을 하면서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이런 아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내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방법을 몰랐으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함이 계속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40, 50대 분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유디야, 너 이런 건 괜찮은데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건 괜찮은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그러면서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 팟캐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때 지금은 월급TV라고 유튜브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채널이 없었어요. 라디오처럼 팟캐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나서 한번 강의를 들어봐야겠다라고 2020년 6년 전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열반스쿨 기초반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방법을 몰라서 되게 막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투자 공부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순자산이 10억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런 단지들이 막 1억씩, 2억씩 올라가면서 좀 결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수도권 상승장 끝자락, 뭐 부천이나 뭐 죽전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 시점, 그 지방 상승장 초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결과가 났었어요. 근데 단순히 저는 이건 운이라고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도 제가 잘했던 거는 2020년 7월쯤에 그 임대차법 그리고 취득세가 뭐 4%에서 12%로 중과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다주택자는 어떤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세를 4%를 냈었어요. 3억짜리를 사면은 1,200만 원을 냈어야 됐죠. 근데 그게 4%가 아니라 12%로 3배나 증가를 한 거예요. 3억짜리를 사면 거의 4천만 원을 내야 됐죠. 그때 이제 어떤 말이 많이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 끝났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나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무주택자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뭐 무주택자였으니까 취득세 중과가 해당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 강의에서도 지금 기회다. 여전히 돈 벌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걸 믿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는 행동한 거, 의심하지 않았던 거. 그게 제 실력에 더불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22년 7월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요. 또 코칭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월급 TV도 나오고 뭐 1강 강사분, 3강 강사죠. 그래서 혼자 나와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다면 뭐 2년 뒤에 뭐 후회할 거다. 약간 이런 콘텐츠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들었던 생각은 제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많은 분들한테 도와주고 싶다.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공무원이라는 천장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공무원 생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내가 겪은 경험들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퇴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급 TV도 나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네. 2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월의 평균 임장 횟수예요. 전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번 정도 임장을 갔었습니다. 지금 뭐 강의 준비도 하고 코칭을 준비도 하느라 초반보다는 임장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초반에는 거의 매일 갔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 30은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약서를 쓴 횟수예요. 그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뭐 전세 계약 이런 갱신을 계속 하잖아요. 또 세어보니까 3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 40은 또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에 투자 공부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아니라 일주일 동안 평일에 한 4시간 정도, 주말 이틀 동안 한 9시간 정도를 하면 한 40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학생 때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제 이렇게 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제 좋은 대학을 갔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나아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퇴직 후에 전업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도 평범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월구를 만나서 부동산 투자자로서 성장을 하고 지금 인생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빨리 돈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저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이제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빨리 돈 벌고 싶은데 나는 공무원이고 박봉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돈 벌려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잃을까봐 더 무서워요. 다들 공감되시죠?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나는 뭐 실력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이거 투자해서 돈 잃으면 어떡해요? 여태까지 되게 소중하게 모았잖아요. 근데 이 돈마저 잃으면 방법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기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월구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돈을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잘 못 해봤죠? 뭐 강남이면 뭐 20억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지역은 뭐 서울 아파트는 뭐 10억씩 하는데 나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금을 1억 이상 써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한 3년, 4년 동안 거의 투자 금액을 거의 한 5천만 원 이내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에 꽂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없으셔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내고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세금을 5천만 원 냈어도 내가 5억을 벌면은 그 5천만 원 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다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 됐거든요. 첫 월급 100만 원대, 전세금 대출도 모르고 정말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제가 투자했던 경험담들을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로 10억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알면 진짜 여러분들 모두 10억을 버실 수 있어요. 네. 월 200버는 직장인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순서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순서와 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이 과정을 겪었는지, 각 과정에서의 방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간혹 여러분들이 지금 셰프들 중에 그 안성재라는 분이 핫하잖아요. 안성재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아직까지 뭐 레시피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니까 나중에 뭐 레시피를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성재님이 레시피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레시피를 따라하면 안성재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순서와 방법을 알면. 뭐 엄마의 손맛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레시피의 순서와 방법을 알면 안성재님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결과를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낸 사람들의 순서 그리고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그에 걸맞는 결과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순서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시면 부동산 투자자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 월급으로 적절한 전월세 비용을 파악하고 최고의 집을 찾는 방법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재테크 기초반에 오신 이유가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전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적절한 전월세 비용, 적절한 거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집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 목차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용어와 상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동산 투자와 종목. 그러니까 이 파트 2가 지나면 이런 주택 형태에 이런 방법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가 딱 꼽힐 거예요. 네, 그 방법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상황별로 어떤 방향성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네,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부동산 용어는 크게 생존 용어와 투자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를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걸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긴 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보시면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네, 외우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생존 용어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한 번쯤은 가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 부동산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만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투자 용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오늘 배우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다시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인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존 용어부터 볼게요. 실거래가는 부동산의 거래가 되고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지를 합니다. 네, 실거래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가격을 뜻합니다. 용어는 쉽죠? 네, 여러분 그냥 이 용어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헷갈려요. 호가. 집을 파는 사람이 거래를 요청한 가격이에요. 거래를. 아직 거래가 안 된 가격이죠. 근데 그 부동산은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을 팔려고 하면 그 부동산에 요청을 해요.
저는 이 A 아파트를 10억에 팔려고 하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주세요 라고 매도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 가격을 호가라고 해요. 호가.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거래가를 보니까 11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 갔더니 나와 있는 가격, 호가가 10억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막 잡아서 삼촌, 이거 10억짜리 되게 급한 거야. 이거 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 내가. 삼촌한테 이거 먼저 팔려고. 삼촌이 되게 간절해 보여서. 그래서 이거 지금 한 2시간 이내에 선택하면은 삼촌한테 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되게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거래가가 11억이잖아요. 호가가 10억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실거래가가 11억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11억인데 지금 가격이 10억이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9억 8천, 9억 7천 가격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좀 휩쓸리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거래가 호가 기준을 세워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자가 돼서 부동산에 가서도 부동산 사장님들의 그런 말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실 거예요. 전입신고는 이사 왔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랑 같이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은 주민센터에서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개념만 알고 계세요. 전입신고는 이사 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거,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는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 확정일자는 그냥 전입신고랑 같이 이루어지고요.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요.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0억 집 있잖아요. 집주인이 10억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6억.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2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대출보다 먼저 대항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경매가 돼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 6억을 먼저 이분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2억을 은행한테 돌려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2억을 받았어요. 대출을. 그리고 아차해서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어요. 근데 집이 경매에 7억에 넘어갔네. 근데 이 대출이 전입신고가 먼저 돼 있었으니까 2억을 먼저 돌려줘요. 그럼 5억이 남잖아요. 근데 전입신고가 나중에 돼 있었으니까 6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밖에 없어요. 5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등본입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있죠? 그 등본도 있죠? 여러분들 등본 떼면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세계약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부동산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주소 그리고 몇 년식인지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전입신고 열람원이라고 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전용으로 사는 면적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나올 게 공용면적인데 거주자가 공용으로 사는 면적이에요. 계단이나 복도. 그래서 공용면적이 전용면적보다 큰 개념이 되겠죠. 계단이나 복도까지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가끔 계단이나 복도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왜냐면 회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을 못 여셔서 이제 계단에서 복도에서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만으로도 전용면적을 생각하기엔 좀 어렵고 공용면적은 계단이나 복도 같은 걸 포함해서 다른 거주자분들과 공유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용면적은 이 거주자만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말합니다. 집에서 이제 방이나 거실 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전용면적이겠죠. 그래서 집을 전용 84, 전용 59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전용 59는 전용 59 24평
전용 84는 32평. 물론 여기서 33평도 있을 수 있고 뭐 34평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정도의 평형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용 5구도 23평도 있고 25평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돼요. 사장님은 전용 5구라고 하면은 24평이구나. 전용 84라고 하면은 32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4 기준이 공용 면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냥 전용 5구는 24평, 전용 84는 32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 용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라면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매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경매는 팔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경매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이 집을 강제로 팔아서 갚는 거예요. 공매는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정부가 집을 강제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파는 건 똑같은데 경매랑 공매랑 똑같은데 집주인의 의지대로 파는 겁니다. 근데 경매랑 공매는 집주인이 뭔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못 내서 정부에서 강제로 팔아서 그 빚이나 세금을 갚게 하는 용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매랑 공매도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이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인데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타인의 자본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은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입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현금만으로 집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은행에서 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매수하니까 그때는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집을 사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다. 부모님한테 3억 차용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돈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전세입자한테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했다.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10억 집을 산다고 할게요. 근데 이 10억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6억을 빌릴 수도 있고 전세입자한테 6억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6억을 빌려서 10억 집을 마련하면은 내가 4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현금 4억과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입혀서 6억을 대출 입혀서 6억과 4억을 채워서 10억을 만들어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집의 전세가가 6억이에요. 전세가가 6억이네. 그럼 나 4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내가 갚을 만한 현금 흐름이 없어요. 내가 월저축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6억을 대출을 일으키면은 월에 300 정도로 원리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나 이건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전세입자분이 6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4억이 있어요. 내도 4억. 나는 월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야. 저축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은행에서는 돈을 못 빌리지만 전세입자한테 6억을 빌려서 난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집에 거주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세입자분이 6억에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이 집에 살 권리를 받고요. 우리는 20억 집을 사서 전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우리는 4억을 보태서 20억을 내 소유로 만드는 거를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의 차이점은 은행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전세입자분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세입자분한테 이자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즉 은행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 전세입자분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액의 비율입니다. 이 LTV는 이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역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이걸 LTV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지역의 LTV가 70%다 라고 하면은 이 주택의 이 10억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LTV가 50%거든요. 그 지역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5억이라는 겁니다. 지금 LTV가 50%인 지역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의 지역이 LTV가 50%고요. 나머지 지역은 LTV가 70%입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이고요. 또 이제 신생아 대출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 이런 각각 상황에 따라서 LTV가 달라지긴 해요. 생애 최초면 LTV가 80%까지 늘어나고요. 또 신생아 대출도 LTV가 70%,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도 신생아 대출이 적용되면 LTV가 70%까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LTV 70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50%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DSR은 모든 대출 원금을 합해서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이 8천만 원이에요. 8천. 그리고 1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주담대 1년에 1,500만 원을 갚는다. 그리고 나는 신용대출 1억을 갖고 있는데 연 5% 이자로 받고 있어. 이 상황에서 DSR을 제가 계산해 볼게요. 부모가 연소득이죠. 연소득이 이제 8천이니까 부모가 8천이 되는 거예요. 8천. 그리고 분자는 모든 대출의 연간 상황이 얘기잖아요. 그럼 주담대를 1년에 1,5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1,500을 쓰고요. 신용대출 1억에 연이자 5%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이자가 연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신용대출은 이 1억을 받았을 때 이 1억을 5년 안에 상환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여기에 써줍니다. 왜 5로 나눠요? 이건 없어요. 그냥 금융권에서 정한 거예요.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DSR을 계산하는 법은 신용대출 이자 금액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을 5로 나눈 금액을 한 번 더 추가를 하자라는 게 정해진 겁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DSR이 50%죠. 8,000분의 4,000이니까 50%가 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DSR 한도가 40%거든요. 지금 현재 DSR 한도는 40%예요. 근데 이건 50%니까 신용대출이 1억까지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한도가 40%가 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 금액이 낮아질 거예요. 이미 지금 주담대 1,500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집을 사려고. 그러면 신용대출을 없애고 주담대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신용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DSR 계산할 때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신용대출을 일단 없애잖아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DSR 40%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건데 주담대는 30년, 40년, 50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담대를 받았을 때의 DSR 계산 비율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DSR 계산을 적용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라는 통지를 받았잖아요. 신용대출을 없앤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한도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담대를 5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요. 제2금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조건은 한 만 34세 이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 34세 이하 분들은 주담대를 5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4세를 넘는 저처럼 34세가 넘는 분들은 최대 기간이 40년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입주 물량은 앞으로 입주할 새 아파트의 세대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0세대의 마을이 있어요. 1000세대. 1000세대의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집주인도 있겠고 세입자도 있겠죠.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평온한 1000세대의 마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가 돼서 3년 후에 1만 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할게요. 3년 후에.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갑자기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1000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입자가 전세를 뭐 5억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전세 만기가 됐는데
1만 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각각 집주인이 있겠죠. 어떤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억의 집을 살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종잣돈과 합해서 10억을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이 전세 물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1만 세대 중에 약 2,000세대가 전세 물량이 나온 거예요. 전세 물량. 근데 이 입주가 되면은 돈을 치러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주어져요. 네, 입주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연체 가산세를 물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3개월 안에 저희 전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끼리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태를 좋게 하거나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다 새 아파트예요. 상태를 좋게 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매물을 빨리 빼기 위해서. 처음에는 6억이었다가 아무래도 이것보다 좋을 거니까 새 아파트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가 안 빠져.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럼 5억, 4억 이렇게도 막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5억 정도로 세를 거주하시는 분이 마침 전세 만기에 입주 시기와 걸렸네. 근데 이 집을 재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새 아파트의 전세가가 4억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집주인이 되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기존 세입자가 5억인데 바로 옆에 새 아파트에 4억짜리 전세 물량이 많네. 나는 3억으로 내려야겠다. 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새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경쟁력은 가격뿐이죠. 연식에서 되게 뒤처질 테니까 새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주변의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투자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 5월이니까 2025년 7월에 매수를 해서 세입자를 세팅해야겠다고 할게요. 근데 이 집 주변에 27년 8월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네. 그러면 2년 후에 전세 만기 때 이 세입자가 이 집에 이사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돈의 여유분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향후 2년, 3년 후에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건폐율은 땅의 면적 중 건물을 짓는 데 사용 가능한 비율을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면적이 100평이 있다고 해봅시다. 땅이 100평이 있는데 여기에 25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25평. 그러면 100평 중에 25평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건폐율이 25%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쾌적할까요?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할까요? 그렇죠? 건폐율이 높을수록 쾌적하지 않겠죠. 25평은 건폐율이 25%잖아요. 만약에 땅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50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땅을 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75%고 건폐율이 50%면 땅을 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50%라는 거예요. 즉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을수록 그 단지, 그 건물이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안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잔디도 심을 수 있고 놀이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에요. 건폐율이 2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5평의 한 층에 25평 건물이 4층으로 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5평 한 층, 25평 2층, 25평 3층, 25평 4층까지 하면은 25평 곱하기 4를 하면은 100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면적은 100평이 됩니다. 이 집이 4층까지 올렸다고 해볼 때는 연면적은 100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네. 근데 여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용적률. 저기 쌓는다요, 쌓는다.
쌓는다. 땅의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 보세요. 땅이 100평이죠. 100평. 지금 4층 건물이 연면적이 100평이니까 이 건물의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8층으로 지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연면적이 200평이죠? 그럼 8층의 용적률은 200%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재건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재건축은 이 건물을 부시고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은 이미 그 지자체에서 정해놨어요. 이걸 부시면 뭐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몇 %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단지는 4층까지 되어 있고 어떤 단지는 8층까지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층에 사는 분들은 8층에 사는 분들에 비해서 이 각 100평, 같은 100평이라고 했을 때 세대수가 4층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적겠죠, 세대수가. 8층보다. 대부분 2배 정도가 적을 거예요. 근데 4층을 부시고 30층을 짓느냐, 8층을 부시고 30층을 짓느냐는 똑같아요.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용적률을, 새로 짓는 용적률은. 그렇다면은 8층을 부시고 짓는 것보다 4층을 부시고 짓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일단 동의를 받는 것도 쉬울 거예요. 또 하나는 30층을 지으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 수익을 4층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배분을 할지 8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배분을 할지 생각해보면 4층에 사는 사람들하고만 나눠 먹는 게 사업성 측면에서도 좋은 거예요. 여기 4층에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재건축하면은 나는 4층 그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에 사니까 나눠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많겠구나. 그럼 동의를 더 잘해주겠죠, 재건축 진행할 때. 반대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8층, 15층이 될수록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개인 입장에서 사업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되는 겁니다. 저층 아파트 재건축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층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될수록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에. 그런 게 이 용적률 개념 때문인 거예요. 네. 여기서 정리할 거. 용적률이 높을수록 앞으로 높게 지을 수 있다. 근데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될 때,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한 아파트가 30년은 넘어야 되겠죠. 30년 아파트를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아파트는 용적률이 100%고 어떤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다. 근데 두 아파트의 위치도 같고 입지도 비슷하고 투자금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 그럴 때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향후에 투자 가치에서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쉽게 재건축이 되니까.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지지분 볼게요. 대지지분. 대지지분은 땅의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에요. 100평에 1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평에서 10세대로 나누면 10평이 되죠. 그럼 이 땅의 대지지분, 이 건물의 대지지분은 10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5세대가 살고 있네. 그럼 이 땅의 대지지분은 20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대지지분이 10평인 아파트는 10세대가 살고 있고 대지지분이 20평인 아파트는 5세대가 살고 있겠죠.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될 때 대지지분이 높을수록, 평형이 높을수록 재건축이 더 잘 진행이 되겠죠. 왜? 재건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동의율을 받기도 편할 거고 어차피 똑같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한 사람당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의 평형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대지지분이 클수록. 정의를 하면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지분이 클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더 커진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인데요. 전세가율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투자 용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전세가율. 매매가분의 전세가요. 전세가율은 매매가분의 전세가. 전세가가 높아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지겠죠. 혹은 매매가가 낮아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질 거예요. 저는 이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전환 비용이 낮아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럼 전세가율이 50%죠? 그럼 이 전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지금 집값을 알아보니까 10억인 거예요. 난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그럼 이 집을 살려면 5억이 더 있어야 되네. 그 상대적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 5억이나 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전세가율이 80%인 단지가 있어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값을 알아보니까 10억이네. 난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네. 그럼 나는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2억 보태서 집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의 흐름을 좀 전세와 매매를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검은색이 매매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되고요. 전세 빨간색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이때가 2010년도 그리고 이때가 2016년도 이때가 2021년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 지금이 한 2011년, 12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때는 전세가율이 낮죠. 검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 이 공간이 넓을수록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전세 입장을 생각해보면 전세 만기가 됐는데 이 정도만큼의 돈을 더 줘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환 비율이 낮은 거예요. 넘어가기 힘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가가 높아지는 지금 이렇죠. 대부분이래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구, 마포구 이런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세가, 매매가의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세가율이 이때가 최고 높았던 시절인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전세입자 입장에서 6년 전에는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줘야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주면은 매매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전세를 살 필요 없이 바로 매매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만연했을 때 이런 대세상승장이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 혹은 집을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집을 사고요. 대부분의 월세나 전세가 기본 전제라는 전제로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요. 전환 비용이 크니까. 근데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6년 동안 전세를 올려줬는데 지금 이 정도만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 전세를 사야 될까? 이 생각이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마저 든다. 그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2025년이죠. 2023년 때 다시 꼬꾸라졌다가 매매는 조금씩 상승과 보합을 반복하고 있고 전세는 이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한 2016년, 11년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배우신 분들 되게 조급하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서울 투자 못하고 수도권 투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한참 남았어요. 서울 과거 평균 전세가율보다도 아직 덜 왔어요. 네. 진짜 전세가율이 막 70%, 75%까지 가야 서울 평균 전세가율 그 정도까지 가야 이런 상황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수도권에 외곽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매도하고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지금 부동산 투자를 처음 접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사이클 안 배우셔서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강의해 주신 말들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같이 저랑 싱크 맞춰보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용어까지는 이제 다 끝났고요.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다 세금을 냅니다. 살 때랑 팔 때는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내야 됩니다. 좀 너무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어요. 네.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고요. 보유세는 보유 과정에서 1년마다 세금을 냅니다. 근데 보유세도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는 재산세 1년에 2번 내고요. 종부세는 1년에 1번 내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총 합이 20억이 안 되면 내지 않습니다. 네. 공시지가 12억 이상 내는데 공시지가가 12억이면 실제로 매매가는 20억 정도 될 거예요. 20억이 안 되면 일단 종부세는 안 낸다. 재산세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는 보셨는데 이 세금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로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견을 좀 깰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볼 거예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2016년에 용산의 산천동 한강타운이라는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때 가격이 3억 6천이었어요. 이게 22년 4월에 10억 4천까지 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 드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2016년에 3억 6천에 사서 22년에 10억 4천에 팔면은 시세 차익이 6억 8천이죠. 네. 취득세는 396만 원을 낼 거예요. 매매가의 1.1%니까. 그리고 이게 매매가가 올라갈수록 또 취득세 비율도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3억대는 1.1% 취득세를 내요. 보유세는 1년마다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가장 많이 내는 기준으로 제가 산정을 했어요. 22년 4월에 10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1년에 내는 금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1년에 38만 2천 원을 내더라고요. 보유세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38만 2천 원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도세는 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진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기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라는 항목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은 한 채를 했다는 가정이니까 양도세를 내진 않아요. 네. 6년 동안 총 세금은 620만 원이에요. 취득세 390만 원에 보유세 38만 원을 6번 내니까 620만 원입니다. 시세차익이 6억 8천이죠. 그럼 이 시세차익 6억 8천 가질 건지 세금 600만 원 안 낼 건지 다시 세금 600만 원 내고 6억 8천 벌 건지 세금 600만 원 안 내고 시세차익 6억 8천 안 벌 건지를 판단해보면 여러분 어떤 판단하실 거예요? 당연히 600만 원 내고 벌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600만 원을 내면은 6억 8천이라는 시세차익이 나한테 생길지가 감이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차익에 꽂히는 게 아니라 세금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해외여행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해외여행에 가서 그 감정을 생각해 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값 비싸죠. 또 옷 사야 되죠. 또 이제 모자도 사야 되고 막 사야 되잖아요. 또 사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어요. 맛집 알아보고 뭐 관광지 뭐 알아보고 또 중간에 또 휴가도 내야 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좋으니까.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니까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도 좋아하죠? 애기들 놀이공원 좋아요. 근데 놀이공원을 갔을 때 뭐 회전목마 타고 그런 거 좋으니까 가는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또 이제 에버랜드까지 뭐 차 타고 가야 되고 기름값, 시간 내야 되고 뭐 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그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세금을 내는 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저 최근에 서울 아파트 하나 사는데 취득세만 세금 1억 2천 냈어요. 다주택자니까.
근데 저는 1억 2천 내더라도 저는 이걸 하나 사면은 10년 뒤에는 뭐 10억 이상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좀 앞으로 생각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부동산이 아니에요. 분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든 뭐든 세금을 내더라도 이 세금을 냈을 때 편익이 더 높으면 그 방향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 편익이 안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이 편익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랑 파트 3부터 케이스페이스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핵심이에요. 1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듯이 월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가 높아지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연봉이 5천인데 내년 연봉을 1억으로 올려준다고 협상이 됐어요. 근데 상무님 연봉 5천 올라가면 저 소득세를 더 내기 때문에 인상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왜? 1억 인상이라는 게 바로 보이니까 소득세는 거기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부동산 시세 차익을 안 낸다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옛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투자한 단지예요. 그 전주에 효자동의 대시양 아이린이라는 단지를 제가 2020년 11월에 투자를 했어요. 매매가가 2억 9천이었고요. 전세가 2억 7천이었어요. 2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22년 5월에 3억 9천까지 올랐어요. 2천만 원 내고 2년 후에 1억을 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못 팔았어요, 이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한 2천만 원 투자했으면 저는 진짜 4천만 원만 벌어도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는 수익률 200%만 먹고 나온다. 난 이거 4천만 원 정도 오르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1,000만 원씩 올라요. 이거 어떻게 팔아요? 저도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팔 거예요, 이때. 3억 9천에 못 팔고 가격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와서 작년 말에 3억 5천에 팔았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0년 2억 9천에 사서 24년에 3억 5천에 팔았어요. 6천만 원 번 거잖아요. 취득세는 310만 원 냈어요. 보유세는 1년에 한 7만 8천 원 정도. 22년 가격 기준으로 제일 높은 가격 기준으로 선정한 거고요. 양도세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1주택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저 이것도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는 시점에서 샀어요. 취득세가 3천만 원 정도 냈고 양도세도 몇백만 원 냈는데 일단 1주택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총 세금이 350만 원 정도. 그 시세차익 6천만 원과 세금 300만 원. 당연히 6천만 원 선택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6천만 원이 안 보여요. 가뜩이나 여기는 지방이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연식도 신축도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저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아파트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거구나.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투자 공부 시작하고 나서 2020년에 아파트를 6개를 샀거든요. 근데 다 이런 아파트만 산 거예요. 구축 아파트. 투자금이 적게 들면서 수익률 200% 이상은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시장이. 제가 이때 당시에 범접하지도 못한 아파트들이 되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